이제 진짜 비극의 현장, 포드 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스탠튼은 링컨한테 공공장소에 가지 말고 암살에 좀 조심하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링컨은 뭐 계속 무시했죠. 그리고 왼손에는 단검을 뽑아들고 링컨 뒤로 접근해 갑니다. 링컨의 2m 가까이에서 뒤에서 머리에다 대고 발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단 한 명의 경호원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부스에게 당하게 되죠. 그때 부스는 이미 탈출 경로까지 다 생각해 놨습니다. 들어온 길을 돌아서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 상태에서도 그대로 달려서 무대 뒤로 들어갑니다. 원래 무대 뒤는 미로예요. 좁고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뒷골목으로 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링컨은 한 발을 맞았는데 그게 치명상이었죠. 바로 뒤에서 쐈으니까. 그래서 왼쪽 귀로 들어가서 오른쪽 눈 밑에까지 총알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바로 의식불명이 되죠. 4월 15일 아침 7시 22분에 사망하게 됩니다. 저번 편의 뒤를 이어서 링컨 암살범들을 다루게 될 문영준입니다. 링컨 암살에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당시 분열의 한복판에 있었던 메릴랜드주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작인 링컨 암살범 존 윌크스 부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메릴랜드주의 19세기 저명한 미국 희극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존 윌크스라는 이름은 먼 친척이었던 영국의 급진주의 정치가 존 윌크스에서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영국 셰익스피어 배우였던 주니어스 브루투스 부스였는데 그는 1821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의 정치 성향은 16세 때부터 나타났는데 1854년 선거에서 미국당 네이티브 아메리칸 파티에서 헨리 윈터 데이비스 하원 의원의 지지자 캠프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참고로 헨리 데이비스는 본래는 공화당이었지만 반이민 정서와 노예제 폐지 반대 성향을 가졌고 이 문제로 1864년 노예제 폐지 당시 링컨과도 충돌했던 인물입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 부스는 남부의 분리 독립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언사들을 했고 그 때문에 공연하던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유명 희극 배우였기에 전쟁 시기에도 남북을 오가며 공연을 했고 배우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당시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남부에 키니네와 같은 약품들을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부스는 전쟁이 시작될 때 어머니에게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864년을 기점으로 전세가 북부에게 기울게 되자 부스는 전세를 바꿀 음모를 계획했고 그래서 등장했던 계획이 링컨의 납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864년 4월 12일 남부에 총사령관 리 장군이 북부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암살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기간에 남부는 메릴랜드주 남부, 특히 찰스와 세인트 메리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하 조직을 운영했고 이 조직은 인력과 물자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빼들렸는데 먼 경우에는 캐나다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스는 이 조직에 일하면서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존 서레트의 어머니 메리 서레트의 하숙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들 중 존 서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남부에 정식으로 포섭이 돼 있던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존 부스가 남부의 요원 일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모에 남부 정부가 연관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부 조직 차원에서는 암살은 몰라도 링컨의 납치까지는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적인 시각입니다. 부스의 암살 과정에 대해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략적인 도주와 그리고 저번에 부족했던 그 외의 인물들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링컨을 쏜 후 부스는 무대 담당자였던 에드워드 스팽글러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말을 타고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외곽에서 루이스 파울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데이비드 헤럴드와 합류합니다. 이 둘은 메릴랜드주를 거쳐서 남부의 버지니아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스는 외과의사 세뮤얼 머드에게서 부상당한 발목을 치료받습니다. 머드는 부스가 링컨 납치 후
남부로 도주할 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접선을 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연방 정부는 둘에 대해서 이미 수배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제16 뉴욕 기병연대 소속의 추격병들에 의해 부스와 데이비드 헤럴드 둘은 게럿이라는 농부의 농장 헛간에서 포위가 됩니다. 사방을 포위한 추격병들이 항복을 권유하자 데이비드 헤럴드는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부스는 항복을 거부했고 추격대는 헛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스는 총을 들고 저항을 하다가 보스턴 코르벳 병장이 쏜 총에 목을 맞고 사살이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 앤드루 존슨을 암살하기로 했던 조지 에체롯. 조지 에체롯은 독일 작센 출신의 이민자인데 8살에 미국에 이민했고 이 사람도 메릴랜드주 출신입니다. 마차 수리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 후 존 서레트를 통해 부스를 소개받아서 링컨 납치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암살로 바뀐 것을 알고는 사실 이 사람은 빠지려고 했는데 존 부스의 압력에 억지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일 긴장을 위해 술을 마시다가 그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하면서 그대로 취해서 거리를 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살을 위해 준비했던 칼도 잃어버리고 그 뒤 정신을 차린 뒤 달아나서 메릴랜드 저먼타운에 있는 사촌의 농장에 숨어 있다가 4월 20일 체포가 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가장 극적인 암살 미수극을 보여주었던 루이스 파월. 루이스 파월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엘라베마주 출신 남부군 베테랑입니다. 폐색이 짙어진 그는 탈영을 해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갔는데 이때 남부 요원이었던 데이비드 파와 접선을 했고 그를 통해서 1865년 2월 부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스는 그를 링컨 납치 계획에 포섭했고 종국으로는 국무장관 슈어드를 암살하기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암살 미수극은 액션 영화를 찍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 도주 과정도 영화를 찍는데 여기서 장르가 변경이 됩니다. 사실 파월이 워싱턴 DC의 구조를 잘 몰랐기 때문에 파월은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부스와 함께 도망을 쳤던 데이비드 헤롤드가 원래는 루이스 파월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슈어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슈어드와 같은 방에 있었던 슈어드의 막내딸 페니 슈어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데이비드 헤롤드가 겁을 먹고 혼자 달아났습니다. 덕분에 파월은 잘 모르는 도시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암살 시도 과정에서 모자와 권총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방황하다가 노동자로 변장하기 위해 소매를 찢어 머리에 두르고 농가에서 곡괭이 하나를 훔쳐서 서레트의 하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행동 자체가 자충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확실히 이 루이스 파월이라는 이 사람은 특공대나 이런 특전사에 맞는 인물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인을 암살하고 변장해서 도주하는 그런 요원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레트의 하숙집은 이미 경찰들이 의심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이미 주변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 모인 사람들 중 하나가 부스의 극장에 갔다는 것이 탐문 과정에서 걸려들었고 수사 지휘부는 하숙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것을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11시에 두 번째 탐문을 위해 형사들이 왔을 무렵에 하필이면 또 파월이 이 무렵에 하숙집에 도착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그는 자신이 도로에 배수로를 파기 위해 고용된 인부라고 들려댔지만 이미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양복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모자도 쓰지 않고 소매를 찢어서 머리에 두른 데다 그리고 농가에서 훔쳤던 곡괭이가 쓴 흔적이 거의 없는 새 것이나 다름없던 곡괭이였습니다. 거기에 인부의 손치고는 목도 안 박혀 있었던 것이 아무리 봐도 수상했던 경찰들의 눈을 피하지 못해서 그대로 체포됩니다. 참고로 경찰은 이때 파월을 체포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국무장관 암살 미수범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차후 대질신문 과정에서 처음에 문을 열어주었던 집사의 증언에 의해 확인이 되면서 체포가 됩니다.
추격 과정에서 사살되었던 부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의자들은 1865년 6월 7주간의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처벌을 피하려고 했던 조지 에체롯이 상당히 많은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30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내려집니다. 우선 존 부스를 제외했던 주요 가담 인물 루이스 파월, 그리고 조지 에체롯, 그리고 함께 도망쳤던 데이비드 헤로드, 하숙집 주인이었던 메리 서리트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1865년 7월 7일 워싱턴의 맥네어 요새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링컨의 암살과 관련된 다른 2명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암살 당시 링컨의 옆자리에 있었고 부스와 난투극을 벌이다가 부상을 당했던 헨리 레스본. 그는 약혼녀였던 클라라 헤이스와 결혼했지만 이 두 부부는 링컨 암살 당시 옆자리에 있었던 것 때문에 두고두고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나중에 회고하는 말에 의하면 거의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어김없이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언론의 등살에 못 이겨 독일로 이주했지만 레스본은 링컨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1883년 정신착란을 일으킨 끝에 아내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여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가 1911년 8월 14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링컨 암살에 관련했던 주요 모의자들에 관한 간략한 내용과 뒷이야기들을 했습니다.